넌 여전히 싸구려구나. 너한테 와인보다 막걸리가 어울려. 호화로운 동창회장,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낡은 정장을 입은 친구에게 막걸리를 부어버렸습니다. 25년 전 가난했던 소녀는 오늘도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냈죠. 하지만 잠시 후 픽업 온 남편들이 등장하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어요. 별을 달았다며 거들먹거리던 장군 남편이 사색이 되어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린 겁니다. 충성, 본부장님. 그들의 절도 있는 경례는 방금 조롱당했던 그 여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사 나불행이라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식한 아내의 오만이 남편의 계급장과 수조원대 방위 사업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지금 그 처절한 참교육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K시의 랜드마크 그랜드 호텔 사파이어 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 드레스와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K여고 제25회 동창회 현장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목소리가 크고 주변 사람들을 하녀 부리듯 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한 명품 로고로 도배를 한 여자. 이름은 이미진이었습니다. 얘들아, 내 말 안 들리니? 호칭 정리 좀 하자니까? 미진이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깔깔거렸습니다. 나 이번에 장군 사모님 됐잖아. 우리 그이가 드디어 별을 달았다고. 하늘에 뜬다는 그 별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진아 말고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을래? 격떨어지게 싫이. 친구들은 속으로는 재수없어 했지만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준장, 즉 원스타가 된 남편을 둔 덕에 미진의 콧대는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수수한 회색 정장. 머리는 질끈 묶었고 손에는 명품 백 대신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민서영이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영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백조들 사이에 낀 미운 오리 새끼. 미진의 먹잇감이 등장한 순간이었죠. 제 서영이 아니니? 세상에 냄새나게 웬 시장통 옷을 입고 왔어? 미진이 구두굽을 울리며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은 동창회에 오기 직전까지 국방부에서 야근을 하느라 옷을 갈아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진의 눈에는 그저 남편 복없고 능력 없는 찌질한 군인으로 보일 뿐이었죠. 야, 민서영. 너 아직도 군인이라며? 꼴을 보아하니. 아직도 하사? 중사? 아, 나이 먹었으니 상사쯤 달았으려나? 미진이 서영의 옷깃을 검지로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그거 아니? 내 남편은 이번에 준장됐어. 장군이라고 장군. 너 같은 부사관 나부랭이들은 평생 쳐다도 못 보는 존재. 알지? 서영은 피곤한 눈으로 미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서영의 어깨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별이 2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 미진의 남편보다 한 계급 높은 직속상관이었죠. 하지만 군 계급 체계를 알리 없는 미진은 그저 서영의 허름한 옷차림만 보고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서영아, 너 우리 남편 만나면 제대로 해야 한다? 알지? 각 딱 잡고 충성 하고 경례 박는 거. 실수하면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너 영창 보내버릴 수도 있어. 미진의 무식한 협박에 서영은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원스타 마누라가 투스타에게 영창을 운운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미진아, 축하한다. 남편이 별 달아서 좋겠네. 서영의 여유로운 미소. 하지만 그 미소가 미진의 콤플렉스를 건드린 걸까요? 자신을 부러워하며 굽신거려야 할 서영이 오히려 비웃는 것 같자 미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감히 장군 사모님 면전에서 쳐웃어? 너 지금 내가 웃음이가?
미진은 테이블 위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특별 이벤트로 준비해둔 전통주, 걸쭉한 막걸리였죠. 너한텐 고급 와인은 사치야. 주제를 알아야지. 넌 딱 이게 어울려. 싸구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진이 주전자를 기울이자 하얀 막걸리가 서영의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카락을 타고 낡은 정장 어깨 위로 끈적한 술이 흘러내렸어요.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죠. 미안해서 어쩌지?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서영아, 그게 내 인생이야. 쉰내 나는 막걸리 같은 인생. 미지는 콧방귀를 뀌며 휴지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되는 다수 앞에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진이 던진 휴지로 얼굴에 묻은 막걸리를 닦아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미진아. 덕분에 야근 피로가 싹 가시네. 정신이 번쩍 들어. 서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경례. 기대하고 있을게. 아주 볼만하겠어. 이 기집애가 끝까지. 미진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호텔 지배인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호텔 로비에 회원님들의 남편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모두 로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 우리 그이 오셨네. 미진은 서영을 째려보고는 엉망이 된 서영을 버려둔 채 친구들을 이끌고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은 서영. 막걸리로 범벅이 된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액정에 뜬 부재중 전화 알림. 발신자는 김철규 준장. 방금 나간 미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서영은 젖은 옷을 툭툭 털고는 천천히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죠. 호텔 로비는 그야말로 패션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자 정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속칭 사모님들을 모시러 온 남편들의 행렬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요란하게 등장한 차는 단연 김철규 준장의 관용차였습니다. 육중한 검은색 차체가 미끄러지듯 멈춰서고 운전병이 다급하게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차에서 내린 김철규.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거만한 팔자걸음과 뒷짐진 자세는 누가 봐도 나 군인임네 하고 티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별을 달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전형적인 신임 장군의 모습이었죠. 여보, 여기야 여기. 로비에 서 있던 미진이 남편을 발견하고는 콧소리를 내며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미진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더 높아졌어요. 우리 장군님 오셨어? 힘들지 않았어요? 무슨, 당신 기다리는데 힘들 게 뭐 있어. 김 준장은 아내의 애교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동창들에게 눈인사를 건네섰죠. 맞지? 내 아내가 이렇게 기가 산다는 듯한 으스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진이 갑자기 입술을 삐죽 내밀며 김 준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근데 여보, 나 오늘 기분 진짜 잡쳤어. 저기 저 여자 보여? 저 구석에 있는 거지 같은 애. 미진의 손가락이 로비 구석, 기둥 뒤에 서 있는 한 여자를 가리켰어요. 머리카락은 젖어 있고 낡은 회색 정장에서는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여자. 민서영이었습니다. 저게 누군데? 노숙자야? 내 동창인데 글쎄 제가 나를 무시하잖아. 군인이라는데 딱 봐도 상사? 아니면 중사 나부랭이 같거든? 근데 감히 장군 사모님인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있지? 뭐? 부사관 나부랭이가? 김준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장군의 아내에게 하극상을 벌이다니.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 앞에서 가오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저런 개념 없는 것을 봤나? 내가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지. 이리 와.
김준장은 미진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서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진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턱을 치켜들고 서영을 노려보았어요. 서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다가오는 두 사람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봐, 당신이야? 내 아내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게. 김준장이 서영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밝은 조명이 서영의 얼굴을 비쳤어요. 그리고 막걸리 냄새 사이로 서영의 서늘한 눈동자가 김준장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김준장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삿대질을 하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그것도 저런 거지 같은 꼴을 하고. 하지만 군인의 눈썰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군복이 아닌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저 날카로운 눈매와 압도적인 분위기, 매주 국방부 회의실에서 자신의 부서 예산을 난도질하고 반려시키던 그 저승사자, 국방전력기획본부장 민서영 소장, 자신의 밥줄과 진급을 쥐고 흔드는 직속상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갑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준장의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조건 반사,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다리가 쩍 벌어지고 오른손이 눈썹을 향해 올라가려 했습니다. 경내 구호인 충성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옆에서 아내 미진이 팔짱을 끼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례를 하면 아내는 망신당하고 나는 죽는다. 하지만 경례를 안 하면 내일 국방부에서 나는 죽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김준장은 어정쩡하게 손을 올리다 말고 머리를 극적이는 척하며 괴상한 춤을 추듯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혼내라니까? 기합을 주란 말이야. 미진이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김준장은 울고 싶었어요. 야, 이 여편네야. 기합은 내가 받게 생겼어, 지금.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철규 장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 김준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 그게 부인 되시는 분인가? 서영의 시선이 미진에게 향했습니다. 미진은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어요. 그래요. 내가 이 사람 와이프다 왜. 댁은 어느 부대 소속이야? 내 남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조용히 해. 제발 좀. 김준장이 기겁하며 아내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더 악을 썼어요. 왜 이래? 당신 겁먹었어? 저 여자가 뭔데? 상사야? 원사야? 미진의 입에서 상사, 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김준장의 수명은 1년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피식 웃으며 젖은 정장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닦았어요. 김 장군, 자네 부인이 나한테 막걸리 샤워를 시켜주더군. 시원하게. 막걸리요? 김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상관 모독, 폭행, 품위 유지 위반. 머릿속에서 군형법 조항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덕분에 정신이 드네. 내일 국방부에서 봅시다. 자네가 올린 차세대 방탄조끼 사업. 내가 아주 꼼꼼하게 다시 봐야겠어. 술기운이 싹 달아나서 말이야. 서영은 김준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유유히 호텔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준장은 서영의 뒷모습에 대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보, 저 여자 그냥 보내면 어떡해. 사과받아야지. 눈치 없는 미진이 소리치자 김준장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입 다물어. 제발 좀.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빨리 차에 타. 당장. 김준장은 거의 짐짝처럼 미진을 차 뒷좌석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병에게 소리쳤어요. 밟아. 빨리 여기서 떠. 차가 급출발하며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창 밖으로 젖은 머리를 휘날리며
걸어가는 서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김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영문을 모르는 미진만 옆에서 당신 미쳤어? 왜 나한테 화를 내? 라며 꾀꾀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무식한 부부의 귀갓길, 차 안의 공기는 지옥불보다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국방부 장관실, 서영은 비서실을 지나 육중한 참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예약 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이곳에 어젯밤 긴급 보고서를 올린 직후 새벽 6시에 호출 전화를 받았죠. 장관의 목소리는 짧고 무거웠습니다. 8시, 내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너머로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양복 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십 년간 군복을 입었던 지휘관 그 자체였습니다. 장관은 고개로 소파를 가리켰고 서영이 앉자마자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서영이 어젯밤 작성해 올린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육군 군수사령부 방위사업 비리 의혹건. 장관의 손가락이 보고서 말미에 한 이름을 짚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관 박무택 중장, 쓰리스타 장군, 차기 육군 참모총장 후보. 그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집무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장관이 서영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물었어요. 민 소장, 10년 전 제2사단 기억하나? 서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강원도 최전방 제2사단 영하 20도의 동계훈련장에서 2억 5천만 원이 증발했고 당시 대령이었던 서영은 그 돈을 빼돌린 직속상관 3명의 이름을 적은 회계장부를 들고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었죠. 그때 사단장이 바로 지금의 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자네는 내게 물었지. 각오되었습니까? 장관의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답했어. 각오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국방부 청사 앞 광장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를 바라보던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자네를 지켜봤네. 장관은 서영이 전력기획본부로 온 이후 3년간의 행적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뇌물을 쥐어줘도 거절했고 누가 압력을 넣어도 굽히지 않았던 것을요. 그렇게 살아남은 투스타 장군이 바로 민서영이었습니다. 장관이 서영을 돌아봤습니다. 박무택을 난 진작 의심했네. 군수사령부에서 흘러나오는 돈의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입찰 과정도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장관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무택 뒤에 있는 라인이었죠. 전역 장성 인맥, 방산업체 로비스트들,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쓰리스타 장군이라는 계급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고 함부로 건드렸다간 튕겨나가는 쪽은 오히려 장관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관이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것은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 한 장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특별명령 제2025-47호 육군 군수사령부 특별감찰관 임명 및 정권부여. 자네 보고서는 확실했네. 김철규 준장의 방탄조끼 사업비리, 입찰 담합, 뇌물수수, 그리고 그 라인이 박무택 중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물증. 장관이 기다리던 칼날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장관이 문서를 서영 앞으로 밀었어요. 이 감찰권으로 자네는 계급에 관계없이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네. 투스타가 쓰리스타를 건드리는 것. 군 역사상 전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급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시스템과 부패의 전쟁이었습니다. 서영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예상보다 묵직했어요. 두렵지 않나?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제 머리에 막걸리를 부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 김철규 준장이고 그 뒤에 박무택 중장이 있습니다. 이 썩은 줄을 끊지 않으면 언젠가 병사들이 죽습니다. 구멍 뚫린 조끼를 입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덧붙였어요. 명심하게. 증거가 부족하면 떨어지는 건 박 중장이 아니라 자네일세. 감찰관은 독립된 칼이었습니다. 장관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고 보호할 수도 없었어요. 성공하면 영웅이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서영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서영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서영이 경례를 올리고 장관실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특별 명령서의 무게가 어깨로, 등으로,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서영의 뒷모습을 장관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저 칼이 부디 부러지지 않기를.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별 2개가 별 3개를 향해 칼을 뽑은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방부 청사 전력기획본부장실 창밖으로 펄럭이는 태극기 너머 서영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낡은 회색 정장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금장별, 완벽하게 다림질된 짙은 녹색의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결제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대외비 2급 차세대 신형 방탄조끼 도입 사업 계획서. 예산 3천억 원. 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제 호텔 로비에서 비틀거리며 춤을 추던 그 남자, 방위사업청 기획국장 김철규 준장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그의 얼굴은 퀭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충성, 기획국장 김철규, 호출받고 왔습니다. 김 준장은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처럼 각 잡힌 경례를 올렸습니다. 어제 아내 앞에서의 그 거만함은 씻은 듯이 사라진 상태였죠. 앉게. 서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김 준장은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켰어요.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김 준장에게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본부장님, 어제 일은 제 처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집사람이 군대 물정을 전혀 몰라서 제가 집에 가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 준장은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책을 덮듯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었어요. 김 장군.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준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부인이 어제 내 머리에 막걸리를 부었지. 아주 시원하게 말이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내가 화가 난 건 내 옷이 더러워져서가 아니야. 서영이 책상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가장인 자네가 밖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다니길래 부인이 장군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뛸까? 그게 궁금하더군. 김 준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영은 냉소를 머금고 말을 이었어요. 수신제가라고 했어. 집안 단속도 못하는 사람이 3천억짜리 나랏돈을 단속할 수 있을까? 서영은 서류철을 김 준장의 무릎 앞으로 휙 던졌습니다. 두꺼운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김 준장의 정강이를 쳤어요. 반려야. 다시 해와. 본부장님, 이건 안 됩니다. 김 준장이 기겁하며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이미 육군본부 군수사령부와 합의가 끝난 건입니다. 이번 주 내로 입찰 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지금 반려하시면 일정이 다 꼬입니다. 아베, 누구랑 합의했나? 서영의 입에서 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군수사령관 박 중장님? 김 준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육군 군수사령관 박무택 중장. 3스타. 차기 육군 참모총장을 노리는 군내 실세이자 김 준장의 든든한 뒷배였죠. 서영은 김 준장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김 준장 혼자 해먹는 비리가 아니었어요. 이 썩은 동아줄은 저 위 3스타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장군,
이 방탄조끼 스펙이 이상해. 서영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방호 성능 기준이 왜 3년 전 구형 모델 기준이지? 게다가 납품 예정 업체인 미래디펜스. 여기 자네 고향 선배가 하는 회사잖아. 오해십니다. 이건 다 규정대로. 규정? 그래, 규정 좋아하니까 내가 규정대로 해주지. 서영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지금 당장 올라오게. 김철규 준장 관련 건이야. 김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실. 그 단어만으로도 군인들에게는 공포였어요. 하지만 서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죠. 국방부 장관 특별명령 제2025-47호 특별감찰관 임명장. 아침에 장관님께 직접 받았네. 서영이 문서를 김 준장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김 준장의 눈이 문서 위에 붉은 직인에 꽂혔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의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서영은 지금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감찰관 자격으로 계급을 넘어선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뒤에 누가 있든 나는 상관없네. 내 권한은 장관님이 주셨으니까. 서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자네 부서 회계장부 10년치, 차량 운행일지, 출장 보고서 전부 제출하게.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흘 안에. 본부장님, 이틀. 김 준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의 눈빛에는 타협이란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감사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고개로 김 준장을 가리켰죠. 감사 착수? 지금 당장. 충성? 감사실장이 김 준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 준장은 비틀거리며 끌려나가면서도 서영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서영은 이미 다음 서류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 따위엔 관심도 없다는 듯이.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서영.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용산 육군본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박무택 중장이 있는 곳. 서영은 책상 위에 또 다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 육군 군수사령관 박무택. 칼은 이미 뽑혔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의 문제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강원도 철원. 육군 제909군 수지원단 야외 사격장. 살을 애는 듯한 전방의 칼바람이 사격장을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병사들의 기합 소리로 가득 찼을 이곳에 오늘은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로 한가운데에는 마네킹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그 마네킹에는 김철규 준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디펜스 신형 방탄조끼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 사대. 김 준장은 손수건으로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정복 대신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민서영 소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전투복 오른쪽 가슴에 붙은 공수 휘장과 707 특수임무단 패치가 그녀의 과거를 증명하듯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장군님, 테스트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김 준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업체 측 설명으로는 미 법무성 레벨 3 기준을 충족해서 7.62mm 소총탄도 막아낸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 서영은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마네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랐어요. 보통 테스트는 고정된 거치대에서 쏘지. 조건 다 맞춰놓고.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실전에서 적군이 규정 맞춰서 쏴주나? 서영의 차가운 일침에 김 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영은 옆에 있던 조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K 소총 줘봐. 투스타가 직접 쏘시겠다고요? 김 준장이 기겁했지만 서영은 이미 능숙한 동작으로 소총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리쇠 후퇴 고정, 탄알집 결합, 노리쇠 전진.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현역 특수부대원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거리 50m, 사격 개시.
서영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단 한 발. 날카로운 총성이 사격장의 정적을 찢었어요.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과 함께 50m 전방에 있던 마네킹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김준장과 업체 사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네킹을 주시했습니다. 막았겠지? 설마 한 발에 뚫리겠어? 그들은 방탄판 안에 철판을 덧대어 놨다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서영은 총을 조교에게 넘기고 성큼성큼 표적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방탄조끼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이리 와서 봐. 김준장이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동공 지진을 일으켰어요. 방탄조끼 정중앙.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총알은 조끼를 관통한 것도 모자라 마네킹 뒤에 세워둔 콘크리트 벽돌까지 박살 내버렸어요. 이럴 리가. 업체 사장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조끼의 찢어진 틈을 거칠게 갈랐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최첨단 방탄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압축 스티로폼과 얇은 철판 조각들. 쓰레기였어요. 이게 방탄이야? 솜니부리지. 서영은 찢어발긴 조끼 뭉치를 김준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김철규 준장. 네. 이따위 걸 입히고 별이 달아져? 이게 우리 병사들 목숨값이야? 서영의 목소리가 사격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지 물건이 불량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군수품 비리는 이적행위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서영이 김준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불량 무기를 납품하는 건 단순히 돈을 횡령하는 게 아니야. 전장에 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적의 총알바지로 내모는 살인 미수이자 적군을 도와주는 간첩질이랑 똑같은 거라고. 알아들어. 김준장은 숨도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야전에서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였어요. 이 사업 전면 백지화한다. 그리고 해당 업체 압수수색 들어갈 거니까 그리 알아.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프차로 향했습니다. 철수한다. 지프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김준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나 죽네. 진짜 죽었네. 업체 사장이 울상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어떡합니까? 백지화라니요. 저희 공장 다 돌려놨는데. 시끄러워. 나도 죽게 생겼다고 지금. 김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는 그분뿐이었어요. 그는 사격장 구석, 컨테이너 뒤로 숨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시간이 연겁처럼 느껴졌죠. 여보세요? 형님. 아니 사령관님. 김준장은 수화기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접니다. 철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육군 군수사령관 박무택 중장. 3스타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 민서영 소장이. 미쳤습니다. 사격장에서 직접 총을 쏴서 조끼를 다 뚫어버렸습니다. 사업 백지화하고 압수수색하겠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 소장이. 선을 넘네.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차? 형님, 어떡합니까? 제 마누라가 막걸리 부은 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찌질하게 마누라 핑계대지 마. 박 중장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민 소장 좀 만나봐야겠으니까. 투스타가 겁도 없이 3스타 앞길을 막아? 옷 벗고 싶어 환장했구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준장은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앞날은 칠흑 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리 준장 뒤에 숨어있던 진짜 괴물, 3스타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격장 사건이 있고 이틀 뒤 늦은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은밀한 공간. 군 고위 장성들만이 이용한다는 국방부 비밀 안전 가옥이었죠. 겉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권력자들이 뒷거래를 나누는 음지의 응접실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서영 소장이 정복 매무새를 다듬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를 호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육군 군수사령관 박무택 중장, 3스타 차기 육군 참모총장 영순이이자 군내 사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다실, 은은한 조명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다도를 즐기고 있었어요. 온화해 보이는 인상,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으며 별을 하나씩 달아온 남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지, 얼마나 많은 병사의 피를 밟고 올라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박무택이었습니다. 오, 민 소장 왔나? 앉게. 박 중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권했습니다. 마치 친정 오빠가 여동생을 부른 듯한 편안한 분위기.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차가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이 온화한 미소 뒤에 숨은 동리를. 충성, 부르셔서 왔습니다. 서영은 정자세로 앉아 찻잔을 받았습니다. 박 중장은 혀를 끌끌 찼어요. 편하게 해. 사석인데 뭐 그리 각을 잡나. 자네 707 출신이라며? 역시 군기가 살아있어.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툭하니 본론을 던졌습니다. 민 소장, 요즘 김철규 준장 쥐잡듯이 잡는다며? 서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쥐를 잡는 게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중입니다. 방탄조끼 성능 미달건 말씀이시라면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허, 규정. 자네는 그게 문제야. 융통성이 없어. 박 중장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낮아졌어요. 민 소장, 군대라는 게 말이야. 혼자 깨끗하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봐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조직이 사는 거지. 불량 조끼를 입고 죽어갈 병사들은 식구가 아닙니까? 서영의 반박에 박 중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좋은 사람 가면을 벗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돈 봉투가 아니었어요. 인사명령 예정안이라고 적힌 기밀 문건이었습니다. 자네, 내년에 대장 진급 심사 있지? 박 중장이 문건을 천천히 서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종이가 나무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다실에 묘하게 울렸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그거 민서영이 해야지. 누가 하겠나? 별 4개. 대장,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30년을 군복 입고 살아도 100명 중 1명 오르기 힘든 자리. 박 중장은 그 욕망을 건드려 서영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이번 방탄조끼 건 그냥 단순 납품 착오로 덮어. 그리고 김철규 준장 적당히 징계 주는 선에서 끝내. 그러면 박 중장이 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참모총장 되면 자네를 내부관으로 그리고 차기 사령관으로 밀어주지. 별 4개 달고 싶지 않나?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서류와 박 중장의 얼굴을 오갔습니다. 박 중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입꼬리를 올렸죠. 그렇지. 너도 군인인데 별 욕심이 없겠어? 하지만 서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 중장의 예상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사령관님, 그래, 말해보게. 별은 하늘에 있을 때나 아름다운 겁니다.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똥물에 굴러서 얻은 별을 어깨에 달면 그 냄새 때문에 잠이나 오겠습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달겠습니다. 제 부하들 피 팔아서 진급할 생각 없습니다. 순간 다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온화했던 박 중장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본성이 마치 썩은 고름이 터지듯 드러났습니다. 박 중장이 찻잔을 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도자기가 산산이 부서지며 찬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 건방진 년이. 박 중장이 벌떡 일어나 서영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어요. 온화한 노신사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에 취한 폭군의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야, 민서영. 내가 오냐 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투스타? 네 어깨에 달린 그 별 내가 맘만 먹으면 오늘 당장 떼어버릴 수 있어. 알지? 쓰리스타의 위압감.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살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 중장을 노려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수조원 사업을 엎어? 너 옷 벗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박 중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넌 끝이야. 감찰, 기무사, 검찰 다 풀어서 널 먼지나게 탈탈 털어주마. 내가 횡령범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알아들어? 협박.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이 투스타를 향해 내뱉는 독설. 하지만 서영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협박 잘 들었습니다.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미친. 나가. 당장 꺼져.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박 중장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경쾌했어요. 안전 가옥을 빠져나온 서영. 겨울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복상의 안주머니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냈어요. 고급스러운 은빛 펜.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 제작한 고성능 녹음기였죠. 서영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수조원 사업을 엎어? 너 옷 벗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번 방탄조끼건 덮어. 그러면 별 4개 달게 해주지. 선명하게 녹음된 박 중장의 육성. 뇌물공여 의사표시, 직권남용, 협박.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위로 진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서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곧 별똥별 쇼가 펼쳐지겠네. 아주 화려하게. 전쟁 선포는 끝났습니다. 이제 박 중장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서영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감찰실, 기무사, 검찰. 그가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모두 동원할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뱉은 그 추악한 말들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영이 품속에 숨긴 그 작은 녹음기가 쓰리스타 장군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될 거라는 사실을. 서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단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님께 긴급 보고 올려야지. 차가 한남동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서영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첫 번째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규 준장의 관사. 김 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무택 중장에게서 떨어진 불호령 때문이었죠. 야, 김철규. 민서영이 아주 작정하고 덤빈다. 이대로면 너랑 나랑 다 죽어. 선수 쳐. 그 여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소문내. 여론전으로 아주 매장해버리라고. 여보, 나 어떡해? 진짜 감옥 가? 미진이 울먹이며 김준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감옥 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당신 동창들한테 소문내. 민서영이 나한테 뇌물 요구했다고. 아주 악질이라고. 뭐?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말이든 뭐든. 당신 그 에르메스 백 지키고 싶으면 하란 말이야. 남편의 고함에 미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감옥은 무서웠지만 명품 백을 뺏기는 건 더 싫었어요. 그녀의 뇌세포가 생존 본능과 악의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그거야말로 미진이 제일 잘하는 전공 분야였으니까요. 몇 시간 뒤 청담동의 한 브런치 카페. 미진은 눈가를 붉게 화장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동창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 미진이 티슈로 눈물을 찍어내는 척했어요. 왜 그래, 미진아? 무슨 일 있어? 너네 기억나지? 저번 동창회 때 민서영. 걔가 막걸리 뒤집어 쓴 거. 그거 다 연기였어. 뭐? 연기? 그래. 일부러 나 나쁜 년 만들려고 쇼한 거야. 그러더니 다음날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뭘 한 줄 아니? 동창회 일 덮어줄 테니까 50억 내놔라 그랬대. 내 남편 별 달았다고 질투나서 삥 뜯으려는 거야. 그 꽃뱀 같은 기집애가. 미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상천외한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귀에는 꿀 같은 가십이었죠. 세상에, 서영이 걔 진짜 무서운 애네. 군인 월급 얼마나 된다고 50억을. 완전 도둑년이잖아.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SNS 메신저를 타고 카페 단톡방을 타고 동창회 커뮤니티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민서영 소장 갑질설, 후배 장군 협박설, 50억 뇌물 요구설, 그리고 이 먹잇감을 놓칠 리 없는 하이에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었죠. 긴급 속보, 여성 장군 A씨의 두 얼굴, 충격 녹취록 공개,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한 유튜버의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의 사도 이슈 탈탈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의 모 여성 소장,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더니 뒤로는 후배 장군 부부를 협박해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답니다. 유튜버는 김준장 측이 조작해서 넘겨준 짜깁기 된 카톡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문맥을 다 자르고 돈 준비해 안 그러면 죽어 같은 단어만 교묘하게 편집한 자료였어요. 와, 보이십니까? 이게 투스타가 할 짓입니까? 나라 지키라고 별 달아줬더니 후배 돈이나 뜯고 있네요. 이런 사람은 당장 옷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댓글로 보여주세요. 채팅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와, 실망이다, 민서영. 여자가 별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세무조사해라. 군인연금 아깝다. 팩트체크 따위는 없었습니다. 박무택 중장이 푼 댓글 부대와 미진이 퍼뜨린 거짓말이 만나 민서영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비리 군인이자 마녀가 되어 있었어요. 국방부 전력기획본부장실, 전화기가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국회의원실의 해명 요구, 시민단체의 항해 전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본부장님, 인터넷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해명 자료라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관이 울상을 지으며 보고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응시하며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신의 기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후배 장교들조차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립. 박무택 중장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여론을 등에 업고 시스템을 동원해 아무도 손 내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국방부 감사관실, 그리고 군,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민서영 소장님 되십니까? 감사관이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어젯밤 귀관이 작성했다는 자필 메모와 뇌물장부가 감찰실에 공식 제보되었습니다. 이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감찰 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부관이 앞을 막아섰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닌데. 비키게 절차대로 하는 거야. 서영이 부관을 만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정복 단추를 잠갔어요. 본부장님, 걱정 마. 죄 지은 거 없으니까. 서영은 감사관들 사이에 둘러싸여 복도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 어린 시선들, 카메라 플래시 세례, 마치 죄인처럼 끌려가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서영의 고개는 꼿꼿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 대신 군 검찰 수사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수사관님, 말씀하십시오. 제 혐의, 뇌물 요구라고 했습니까? 제보가 구체적입니다.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서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요. 판을 아주 제대로 짰군요. 박 중장님이. 수사관의 눈이 흠칫 커졌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을 아끼고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지금 이 순간 미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박 중장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영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영이 감찰실로 끌려가는 이 시간이 그녀가 준비한 진짜 증거가 금융정보분석원 서버에 도달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미끼를 물어버린 건 서영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날 준비를 마칩니다. 국방부 지하, 군 검찰단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미세한 소음, 그것만이 들리는 이곳에 민서영 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수사관이 팔짱을 낀 채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서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 소장님, 묵비권 행사하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인정하고 옷 벗으시죠? 그래야 연금이라도 챙길 거 아닙니까? 수사관은 책상 위에 조작된 장부를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벽에 걸린 시계만 응시했어요. 시침이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안심하고 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맹수의 인내였어요. 같은 시각, 육군 군수사령관실. 이곳의 분위기는 지하 조사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고급 양주가 병째로 따져 있고 박무택 중장과 김철규 준장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형님, 아니 사령관님. 민서영 그 여편네 표정 보셨습니까? 검찰관들한테 끌려갈 때 아주 세상 다 잃은 표정이던데요. 김 준장이 위스키를 원샷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박 중장은 여유롭게 시가를 태우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투스타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쓰리스타 손바닥 아니라니까. 이제 그 여자는 재판받느라 정신없을 거야. 우리 쪽은 쳐다볼 겨를도 없겠지. 가장 강력한 감시자인 민서영이 구속 위기로 손발이 묶인 상황. 그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김준장, 작업 시작해. 박 중장의 지시에 김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된 해외 뱅킹 사이트가 떴어요. 이번에 방탄조끼 납품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랑 그동안 모아둔 비자금 합쳐서 딱 30억입니다. 이거 국내에 두면 불안하니까 계획대로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고스트 홀딩스로 쏘겠습니다. 그래, 세탁은 확실하겠지? 걱정 마십시오. 가상화폐로 바꿔서 3번 돌리고 다시 법인 계좌로 넣는 거라 귀신도 추정 못합니다. 이 돈이면 형님 대장 진급 로비하고도 남습니다. 김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민서영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믿는 그들의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10억, 20억, 30억. 거액의 검은 돈이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 국경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전송하겠습니다. 김준장이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려는 그 순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진짜 눈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시 국방부 지하조사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11시 5분을 가리켰습니다. 줄곧 침묵하던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사관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관님, 예, 이제 자백하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라니요? 그때였습니다. 조사실의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국군방첩 사령부 배지가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놀란 수사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들 뭐야? 여기 군 검찰 구역이야. 하지만 방첩사 요원들은 수사관을 밀치고 서영에게 다가와 깍듯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본부장님 작전 개시 시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회선 연결되었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굳어있는 수사관에게 싸늘한 미소를 던졌어요. 놀랐나? 내가 여기 얌전히 잡혀 있었던 건 저 쥐새끼들이 안심하고 치즈를 물게 하기 위함이었어. 서영은 방첩사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조사실 옆 특별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 거기에는 놀랍게도 김철규 준장의 노트북 화면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민서영은 이미 며칠 전 보안 감사를 핑계로 김 준장의 노트북에 해킹 툴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현재 자금 세탁 정황 포착. 송금 대기 중입니다. 사이버 수사관이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화면 속 김 준장의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지금 덮칠까요? 아니, 기다려. 서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까진 그냥 계획일 뿐이야.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하지만 서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돈이 국경을 넘는 순간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재산 국외 도피이자 범죄 수익 은닉이 완성되는 거야. 형량이 최소 10년 이상 늘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지. 모니터 속 김 준장이 박 중장과 건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 가자. 고스트 홀딩스로. 김 준장의 손가락이 마침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메시지가 떴어요. 전송 완료. 그 순간 서영의 입에서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었다. 전 병력 출동해. 상황실의 붉은 경광등이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정복 모자를 눌렀으며 모니터 속의 박 중장을 노려보았어요. 박무택 중장, 내가 숨겨둔 그 30억. 국가가 압수하러 간다. 기다려. 함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덫을 회수하러 갈 시간이었어요. 가장 화려한 파티장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그들의 최후를 향해. 이틀 뒤 K시의 6성급 호텔 스카이 라운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에 부딪혀 산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육군 군수사령관 박무택 중장의 대장 진급 내정을 축하하는 비공식 파티이자 미진이 주최한 사교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홀 안은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테이블 위에는 돔 페리뇽 샴페인과 캐비어가 넘쳐났습니다. 이 모든 호사는 병사들의 목숨값인 방탄조끼 예산을 빼돌린 돈으로 차려진 것이었어요. 단상 중앙, 주인공인 박무택 중장과 김철규 준장, 그리고 미진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 우리 박 사령관님의 네 번째 별을 위하여. 김 준장이 아부 섞인 건배사를 외치자 파티장은 박수갈채로 뒤덮였어요. 미진은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에르메스 신상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우리 남편을 괴롭히던 그 국방부의 민모 소장인가 뭔가 하는 여자 아시죠? 돈 뜯어내려던 꽃뱀 같은 년.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여자 뇌물 혐의로 감찰실에 끌려갔대요. 아마 지금쯤 차가운 유치장에서 눈물 콧물 짜고 있을 거예요. 미진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교태를 부렸어요. 김 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30억 송금은 성공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 더러운 얘기는 그만하고 마십시다. 오늘은 우리 세상이니까. 박 중장이 기분 좋게 잔을 비우려던 찰나였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연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양쪽으로 활짝 젖혀졌습니다. 우아하게 흐르던 클래식 연주가 뚝 끊겼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사람. 파티장의 눈부신 조명이 그 사람을 비추는 순간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짙은 녹색의 육군 정복, 칼같이 잡힌 바지주름, 가슴팍을 가득 채운 화려한 약장과 훈장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쪽 어깨 위에서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계급장, 하나가 아닌 두 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 민서영. 그녀가 감찰실 유치장이 아닌 이곳 파티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권위 있고 위압적인 장군 정복 차림으로. 서영이 대리석 바닥을 올리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헌병 완장을 찬 거구의 병력들과 서류 가방을 든 군,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어요. 전원, 동작 그만. 현 시간부로 이 파티장은 범죄 현장으로 전환된다. 출입 통제해. 서영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시에 헌병들이 순식간에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파티장은 비명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단상 위에 있던 미진은 눈을 비비며 서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표정이었어요. 아, 민서영,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잘렸다며. 감옥 갔다며. 미진이 꽥 소리를 지르며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너 옷꼬라지가 이게 뭐야? 어디서 코스프레 옷을 빌려 입고 와서 쇼를 해? 미진은 헌병들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영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미진의 눈에 서영의 어깨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김철규의 어깨에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많은 두 개의 별. 하지만 군 알못인 미진의 뇌는 현실 부정을 선택했어요. 너, 이거 뭐야? 가짜 별 달고 다니면 불법인 거 몰라? 미진이 서영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손대. 서영의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미진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서영은 미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갔어요. 서영의 눈빛은 예전에 그 낡은 정장을 입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살기였죠. 이미진. 서영이 싸늘하게 불렀습니다. 너 아까 그랬지? 내 남편이 진짜 군인이라고. 서영은 고개를 돌려 단상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김철규 준장을 바라보았어요. 김 준장은 서영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가서 저 기집애 좀 혼내주라니까. 미진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진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본부장님, 뭐?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미진이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피식 웃으며 미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서영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내 남편은 원스타, 나는 투스타, 군대는 계급이 깡패야. 내가 내 남편 직속상관이라고. 이제 계산이 좀 되니? 이 멍청한 친구야. 미진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상사 나부랭이인 줄 알았던 친구가 남편보다 높은 투스타 장군이었다니.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모욕과 막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미진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아, 그게 늦었어. 계산은 끝났거든. 서영은 미진을 밀쳐내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질린 박무택 중장 앞에 섰어요. 박무택 사령관님. 서영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인사명령 예정안이 아니었어요. 붉은 도장이 찍힌 긴급 체포 영장이었습니다. 대장 진급 축하드립니다. 물론 진급 장소는 육군본부가 아니라 국군교도소가 되겠지만요. 서영이 뒤를 돌아보며 군 검찰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장 집행.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쇄도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별의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육군 군수사령관 박무택이야. 단상 위는 난장판이었습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제압당한 박무택 중장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의 사성 장군 진급을 축하하던 현수막은 찢겨 바닥에 뒹굴었고 샴페인 타워는 무너져 내려 파티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서영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에 좌중이 귀를 막으며 조용해졌어요. 집중. 서영의 한마디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여러분께서 드신 샴페인이 얼마나 비싼 건지 영수증을 보여드리죠.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 중장의 얼굴 사진이 사라지고 복잡한 엑셀표와 계좌 내역이 떴어요.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 고스트 홀딩스 자금 이체 내역 30억 원. 30억?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리모컨을 눌러 다음 증거를 재생했어요. 이번엔 소리였습니다.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수조원 사업을 엎어? 너 옷 벗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번 건 덮어. 그러면 별 4개 달게 해주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무택 중장의 육성, 협박과 회유, 그리고 추악한 욕망이 그대로 담긴 목소리였어요. 박 중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AI로 만든 거야. 함정이라고. 박 중장이 발악하며 서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거칠게 무릎 꿇렸습니다. 쓰리스타의 무릎이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영은 천천히 걸어가 박 중장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습니다. 박 중장님, 조작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따지시죠. 서영은 박 중장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어요. 다만 그 별들은 떼고 가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십시오. 민서영,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차기 총장이야.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 특명을 받은 특별감찰관입니다. 군법 앞에선 당신도 그냥 도둑놈일 뿐이니까. 서영은 군 검찰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장 집행해. 박 중장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군수사령관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욕설을 내뱉는 추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았어요. 이제 남은 건 단상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김철규 준장과 멍하니 서 있는 미진이었습니다. 서영이 그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김철규 준장. 김 준장이 펄쩍 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본부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말끝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비겁하군. 부하 탓, 윗사람 탓. 자네 스스로 책임지는 법은 안 배웠나? 서영의 눈짓에 군 검찰 수사관이 다가와 김 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음이 김 준장의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그때 미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왜 내 남편한테 수갑을 채워? 우리 남편 장군이야. 별 달았다고. 미진은 수사관의 팔을 핥히며 악을 썼습니다.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고 장군 마누라 행세를 하는 그녀가 서영은 가소롭다 못해 불쌍해 보였어요. 이미진, 정신 차려. 내 남편은 이제 장군이 아니야. 피의자 신분이지. 웃기지 마. 여보, 뭐해? 이 기집애한테 호통 좀 쳐. 미진이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제발 예전처럼 큰 소리치고 서영을 밟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김철규 준장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 제발. 김 준장은 수갑찬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영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 아니 거의 완전히 접힌 비굴한 인사였습니다. 충성,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장군이, 그것도 남편이 자신의 친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미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하늘처럼 모시던 별이 더 큰 별 앞에서 한낱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진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진은 뒷걸음질 치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은 그런 미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어요. 맞지? 이게 현실이야. 서영은 수사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여자도 공범이다. 자금 세탁 및 작물 취득 혐의로 긴급 체포해. 내가 왜 공범이야? 난 그냥 가정주부야. 그 돈이 범죄 수익인 거 알고 썼으면 공범이지. 서영의 시선이 미진이 들고 있는 에르메스 가방과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꽂혔어요. 그거 다 압수야. 국가에 반납해야지. 싫어. 이건 내 거야. 미진이 가방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여군 헌병들이 다가와 가방을 강제로 뺏어들었어요. 실랑이 끝에 미진의 드레스 자락이 찢어졌습니다. 목걸이까지 뜯긴 미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발악했습니다. 우아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탐욕에 눈먼 추한 민낯만이 드러났어요. 서영은 엉망이 된 미진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진아, 기억나니? 내가 나한테 싸구려라고 했지. 서영이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잔을 툭 찼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사는 게 아니야. 명예로 사는 거지. 명예를 판 대가로 산 명품들.
유치장 갈 때 잘 챙겨가라. 미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파티장을 울렸습니다.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녀의 등 뒤로 몰락한 별들의 비명이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 밤하늘에는 진짜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제1조사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샴페인을 마시며 웃던 김철규 준장. 지금 그는 푸른 수의를 입은 채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김 준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썼어요. 제가 30억을 다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었다고요. 그 돈 다 위로 올라가는 돈입니다. 위라니? 구체적으로 말해. 군 검사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박무택? 박무택 중장이 다 시킨 겁니다. 애초에 미래디펜스랑 계약 맺으라고 지시한 것도 그 양반이고 불량조끼인 거 알면서도 눈 감아주라고 한 것도 다 그 양반입니다. 김 준장은 살기 위해 자신의 형님이자 뒷배였던 박 중장을 가차없이 팔아넘겼습니다. 증거 있어? 있고 말고요. 제 휴대폰 비밀 폴더에 박 중장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 싹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박 중장 집에 가면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뇌물 장부가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비밀번호도 압니다. 군 검사가 피식 웃었어요. 김 준장의 눈에는 더 이상 충성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비루한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옆방 제2조사실. 박무택 중장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차기 총장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이봐, 수사관. 자네 사수 누구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자네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피의자 박무택.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수사관이 비웃으며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방에서 김철규 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검사님, 박무택 그 양반이 몸통입니다. 저는 깃털이고요. 금고 비밀번호는 415. 처절한 자백소리. 박 중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박 중장은 입술을 떨더니 곧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권력자들이 위기 때마다 써먹는 가장 비열한 수법이었어요. 수사관 양반 잘 들으시오. 나는 모르는 일이야. 김철규 저놈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닌 모양이구먼. 나는 군수사령관으로서 큰 그림만 그렸지 세부적인 업체 선정이나 돈 문제는 전적으로 실무자인 김 준장이 알아서 한 거야. 녹취록이 있는데요. 그건 부하가 하도 사정하길래 들어주는 척만 한 거지. 난 이런 한 푼 받은 적 없어. 박 중장은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서영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 자금 추적 내역을 흔들어 보였어요. 박 중장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 중장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한편 참고인 조사실. 이곳의 풍경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 대신 헝클어진 머리를 한 미진이 티슈 한 통을 다 쓰도록 울고 있었어요. 검사님, 저는 진짜 몰라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란 말이에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부인, 남편분 계좌에서 부인 명의로 이체된 돈만 10억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산 명품들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우던데요. 이걸 모르고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남편이 돈 잘 번다는데 안 쓰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사업 성공 보너스라고 줬단 말이에요. 미지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우리 남편 장군이야 라며 으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럼 남편이 범죄를 저지른 건 전혀 몰랐다?
당연하죠. 저 인간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미지는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거 이혼 사유 맞죠?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요. 사랑? 부부의 의리? 돈이 사라진 자리엔 그런 고상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직 나는 살아야겠다는 추악한 이기심만이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조사실방, 모니터룸. 이 모든 광경을 CC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는 민서영 소장. 그녀의 곁에는 방첩사 수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참, 가관이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죽고 못 사는 형님, 아우, 부부라더니. 수사관이 혀를 찼습니다. 서영은 팔짱을 낀 채 화면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그들을 싸늘하게 응시했어요. 욕망으로 묶인 관계는 욕망이 사라지면 끊어지는 법이야. 서영이 모니터 속 미진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 나한테 그랬지. 군인은 계급이 깡패라고. 틀렸어. 서영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짜 깡패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야. 그리고 지금 저들은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고, 서영은 쓰고 있던 정모를 고쳐 썼습니다. 조서 꾸미는 대로 전원 구속 영장 청구해.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충성? 알겠습니다.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서로를 배신하고 저주하는 빌런들의 목소리가 닫히는 문틈 사이로 비명처럼 새어나왔어요. 이것으로 그들의 사회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의 진짜 피해자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했던 사람들을 위한 마무리였죠. 3개월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법정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만이 간헐적으로 터질 뿐이었어요. 피고인석에 선 두 남자. 한때 수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던 육군 군수사령관 박무택과 방사청 기획국장 김철규. 하지만 지금 그들의 어깨에는 황금빛 별 대신 초라한 수영 번호표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구치소 생활로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무택은 고위 장성으로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량 장비를 납품받아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범행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박무택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박무택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법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15년. 7순이 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박무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다음. 피고인 김철규. 김철규가 울먹이며 재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였으며 국고를 횡령하여 사적인 부를 축적하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김철규는 7년이라는 말에 안도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다음 말은 그 안도감을 산산조각 냈어요. 또한 군인사법 제40조에 의거 피고인 박무택, 김철규를 각각 파면하며 군인 연금 전액을 몰수한다. 연금 몰수라니요. 김철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면은 불명예 제대, 즉 군인 신분의 박탈을 의미했어요. 게다가 연금 박탈은 출소 후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끊겼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대가는 영원이었어요.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예금 채권 및 부동산 일체는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에 따라 전액국고로 환수한다. 재판장은 냉정하게 판결을 마쳤습니다. 별들의 전쟁은 별들의 추락으로 비참하게 막을 내렸어요. 같은 시각 K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미진이 살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비켜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미진이 악을 쓰며 앞을 막아섰지만 붉은 딱지를 든 집행관들은 거침이 없었어요. 서울중앙지검 집행팀입니다. 본 부동산과 내부 동산은 김철규 씨의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 집행합니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집이라고. 부인 명의라도 자금 출처가 남편의 뇌물인 게 밝혀졌습니다. 비키세요. 집행관들은 미진을 밀쳐내고 집안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자랑하던 100인치 TV에도, 이태리제 소파에도, 대리석 식탁에도 온 집안이 붉은색 스티커로 도배되었어요. 드레스룸으로 들어간 집행관들이 에르메스, 샤넬 등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을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미진이 아끼던 보석함도 통째로 압수되었어요. 이거 내 거야. 미진은 바닥을 구르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아내? 이제 그녀는 그저 횡령범의 아내이자 빈털터리 정과자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미진은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걸친 채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에는 국가귀속재산 마이너스 출입 금지라는 노란 테이프가 X자로 붙었어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미진의 허영심 가득했던 인생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한 달 뒤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고시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다리 하나 펴기도 힘든 1평짜리 쪽방. 그곳에 헝클어진 머리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진이었어요. 재산은 전액 몰수당했고 남편은 감옥에 갔으며 그녀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 내쳐졌습니다. 가진 기술 하나 없이 평생 남편 돈으로 사모님 소리만 듣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직 저장된 번호가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 동창의 총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인이? 나 미진인데.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미진이. 야, 내가 지금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아니 1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야, 이미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내 남편 파면당한 거 뉴스 나와서 온 동네가 다 알아.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우리끼리 파티도 하고 그랬잖아. 친구? 웃기고 있네. 훔친 돈으로 술 사주면서 우리 무시할 땐 언제고? 야, 너랑 엮이면 나까지 조사받는데. 다신 전화하지 마. 전화가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수신 거부 메시지만 뜰 뿐이었어요. 미진은 좁은 고시원 바닥에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날파리처럼 꼬이던 친구들도 사모님 대접도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녀의 곁에 남은 건 차가운 컵라면, 국물과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미진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그녀의 울음소리는 벽에 막혀 어디로도 퍼지지 못했어요. 그것은 철저한 고립이자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현실보다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싸구려라고 무시했던 친구. 지금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을 민서영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고시원 복도에 놓인 TV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민서영 소장, 환수된 범죄 수익금 30억 원 전액을 장병복지재단에 기부.
군의 명예를 드높인 참군인으로 선정. 미진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진짜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온 강원도 전방의 한 부대. 연병장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휘날리고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민서영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 구멍 뚫린 조끼가 아닌 서영이 환수한 예산으로 새롭게 제작된 최신형 방탄조끼를 입은 병사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충성, 사단장님, 이번 신형 장비는 정말 가볍고 튼튼합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새카만 얼굴의 대대장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서영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방탄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묵직하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1년간 서영이 치러낸 전쟁의 승전보처럼 들렸어요. 서영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별들이 떨어진 자리에는 병사들의 안전이라는 진짜 명예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운전병에게 잠시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K시 외곽,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시장 골목.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어요. 왠지 모를 이끌림이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원조 순대국밥, 간판에 원자가 떨어져 나간 낡은 식당, 유리창 너머로 뚝배기를 나르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퀭한 얼굴, 엉성하게 묶은 머리, 기름때 절은 앞치마. 한때 에르메스를 휘감고 다니던 장군 사모님, 이미진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줘. 건설 현장 인부로 보이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미진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네, 갑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인부는 혀를 차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과거 남들에게 거지 같다, 싸구려다 하며 멸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몇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팔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진이 물수건을 들고 다가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영의 정복 바지와 반짝이는 전투화에 꽂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 어깨에 별 2개, 그리고 서영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미진의 손에서 물수건이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가장 보여주기 싫은 사람에게 들켜버린 수치심.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영은 아무 말 없이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장군의 등장에 웅성거렸지만 서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문 안 받나? 서영의 담담한 목소리.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쥐어짜며 다가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손님, 막걸리 한 병. 막걸리 한 병 달라고. 안주는 필요 없어. 미진은 황급히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서영의 머리에 부어버렸던 그 술. 미진은 죄책감과 공포로 손을 떨며 막걸리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서영은 막걸리 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잔돈은 됐어.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서영은 식당을 나가려다 멈춰서서 미진의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진아. 미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때 내가 부어준 막걸리. 참 시원했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라 돈 훔치려던 도둑놈들 다 잡았어. 어찌 보면 내 덕분이다.
서영은 막걸리 병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이건 팁이야. 마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보라고 주는 거다. 돈으로 처바른다고 귀해지는 게 아니야. 영혼이 썩으면 뭘 걸쳐도 싸구려지. 이 막걸리 보면서 남은 인생은 짝퉁 말고 진짜로 살아라. 서영은 미련 없이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영이 남기고 간 막걸리 병을 부여잡고 오열했어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지만 떠나간 서영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 서영이 관용차에 오르자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서영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식당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그냥 예전에 알던 거울이야. 차가 속도를 높여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 멀리 국방부 청사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별을 달기 위해 영혼을 팔고 누군가는 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오만은 훈장이 될 수 없고 탐욕은 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별은 어두운 곳을 비출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별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에 따른 빛이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진짜 별.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울림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